잡은 남자 안정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16조부터 들어갑니다. 1항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자, 제한능력자 거래한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죠? 철회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요? 추인이 있을 때까지.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한능력자와 한 것이 계약인 경우에는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추인이 있을 때까지요. 조심할 것은 악의 상대방은 철회하지 못하고 선의 상대방만 뭐 할 수 있죠? 철회할 수 있는 거죠. 이한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입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라 뭐죠? 단독행위인데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뭐 할 수 있죠? 거절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거절할 수가 있는데 추인이 있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점은 같아요. 근데 특색은 뭐냐면 선의일 필요가 없는 거죠. 알았을 경우는 그러하지 않냐 규정이 없잖아요. 따라서 단독행위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거절할 수 있는데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뭐 할 수 있죠? 거래할 수가 있고요. 1항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방금 전 영상에서 최고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에게는 안 되죠.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능력자거나 법정대리인이 되잖아요. 근데 철의 상대방은 거절의 상대방은 누구에게도 할 수 있어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7조입니다.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죠. 자, 이거 어떤 의미겠습니까? 속였을 때는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이 배제된다는 거죠. 1항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가 없다. 2항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얘기입니다. 속임수를 써서 능력자라고 속이든지 아니면 동의를 얻었다라고 속이든지 속임수가 있으면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이 배제가 된다는 거죠. 주의할 점이 두 가지인데, 첫째, 동의를 얻었다라고 속였다는 이유로 취소권이 배제가 되는 경우는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에 한한다. 피성년 후견인은 안 들어간다. 왜요? 피성년 후견인은 어차피 동의를 얻어서 한 행위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으니까요?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이 속임수는 단순한 내가 성년자다, 동의받았다 이렇게 진술하는 것만은 부족하고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서류를 위조하거나 서류를 변조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소입니다. 18조 1항입니다. 생활이 근거되는 곳을 주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거든요. 실질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주의로 주소가 어디 있느냐, 아니 주민등록지가 어디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주소고요. 조심할 것은 주소를 갖기 위해서는 주관적 의사는 필요 없다. 객관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항 복수주의입니다.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19조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봅니다. 거소는 뭐예요? 주소보다 조금 더 장소적 밀착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경우로 우리가 주소,
그 정도 이르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장소적 결합관계가 있으면 거소. 단순히 지나가고 있어요, 머물고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죠? 현재지라고 하고요. 만약에 주소가 없다면 뭐가 주소가 되는 거죠? 거소가 주소가 됩니다. 거소, 국내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인 거소를 주소로 봅니다. 그 다음에 가주소인데 이런 얘기죠.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어떤 특정 거래 행위라면서 그 행위와 관련돼서 주소를 따로 정했어요. 이렇게 따로 정한 주소를 우리가 가주소라고 하고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가주소가 주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재와 실종입니다. 자, 22조입니다. 자, 일단 부재자가 누구냐면요. 주소지를 벗어나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자가 부재자고요. 자, 만약에 부재자가 주소지를 벗어나면서 재산 관리를 정하지 않았으면 국가가 개입합니다. 1항입니다.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 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합니다. 그럼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재산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근데 만약에 재산 관리인을 정하지 않았어요. 정했어요. 다시 말하면 부재자가 스스로가 재산 관리인을 정했다면 국가 법원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본인의 부재 중 재산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라는 말은 정했더라도 그 사람의 권한이 소멸되면 법원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또 다른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이왕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죠. 실제로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부재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재자가 사망하거나 부재자가 재산관리에 따로 정하면 명령을 뭐합니까? 취소합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 사유가 될 뿐이지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부재자가 사망하거나 재산관리를 정하면 법원은 선임 결정을 뭐하게 돼요? 취소하게 되고요. 취소를 해야 비로소 재산관리인 임무가 종료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재자가 사망하면 재산관리인의 업무가 종료가 된다. 그런 질문은 X가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3조 관리인의 개임이죠. 개임이라는 말은 뭐예요? 바꿔 임명한다는 거죠.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했어요. 그러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요. 재산관리인 개임, 바꿔 임명할 수 있다는 것도 결론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4조입니다. 관리인 직무입니다. 1항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한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야 됩니다. 뭐 특별한 건 없죠. 2항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요. 3항 부재자가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 2항 재산 목록 작성, 재산 보존이죠. 전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4. 제1항의 경우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서 지급합니다. 이것도 잘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관리인이 선임되면 이 재산관리는 재산 목록 작성하고요. 재산을 뭐 해야 돼요? 보존해야 되고요. 비용이 발생한다면 부재자의 재산으로부터 뭐 하게 돼요? 지급하게 된다.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25전대 관리인의 권한이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죠. 그럼 이게 뭘 전제로 하냐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는 118조에 규정한 행위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넘는 행위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118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개량행위를 할 수 있고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 속에 임대도 포함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부재자의 부동산을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 있어요. 왜요?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고요. 임대한다 그래서 아파트 성질이 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변하는 것도 아니니까 임대하는 거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못하는 게 뭐냐? 처분행위 못합니다. 또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 개량행위 못합니다. 만약에 처분행위 등을 하려면 어떨 것이냐? 다시 말하면 넘는 행위를 하면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되고요. 허가 없이 이루어진 처분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허가를 꼭 사전에 받아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먼저 처분하고 나중에 추인의 형태로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또 조심할 것은 이 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 처분행위가 반드시 부재자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부재자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행위, 제3자 채무에 보증하는 행위와 같은 것은 법원에 허가가 있었더라도 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 권한을 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권한을 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되고 허가 없이 이루어지면 무효다. 다만 허가는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서 가능하고요. 허가가 있었더라도 반드시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6조는 그냥 쭉 보시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긴 나와요. 1항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항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비용도 부재자의 재산으로부터 지급하고요. 보수도 부재자의 재산으로부터 지급하는 거죠. 3항 전 2항의 규정은 부재자가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도 추정된다는 말은 생사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도 1항과 2항에 적용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27조부터는 이제 실정선고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주소지를 벗어났어요. 거기다가 생사까지 불명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우리가 실종자라고 하고요. 실종자에 대해서는 실정 선고를 함으로써 사망으로 간주당하게 되는데 1항은 원칙입니다. 몇 년 동안 기다려야 되냐면 5년입니다. 다만 2항 예외적으로 1년만 기다리더라도 실종 선고를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자, 1항 보시면 부재자의 생사가 몇 년이죠?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정 선고를 하여야 한다죠. 자, 5년 기간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조심할 것은 또 뭐냐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죠. 따라서 요건을 갖춘 법원은 반드시 실정 선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가 필요한데 이 청구는 누가 합니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예요. 여기서 조심할 것이 뭐냐면 이 이해관계인인데 우리의 판례에 따른다면 이해관계인이 되려면 상속권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 하더라도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정 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항 특별시적입니다. 전제에 임한 자, 전쟁터죠.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가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몇 년이죠?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도 제1년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 등을 당할 가능성이 커요. 뭐 전쟁터에 있거나 침몰하는 배에 있었거나 추락하는 항공기 속에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몇 년 기다렸다가 실종 선고합니까? 1년 기다렸다가 실종 선고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8조입니다. 실정 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죠. 자, 두 가지입니다. 자, 사망으로 본다, 간주되는 시점은 실정 선고가 내려진 때가 아니라 전조 기간,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본답니다. 추정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29조입니다. 실정 선고의 취소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 규정과 상이한 때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여긴 또 특색이 본인도 들어가죠.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정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정 선고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거든요.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생존한 사실이겠죠. 자, 실종자가 생존했대요. 생존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정 선고의 효력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정이 아니라 간주니까. 따라서 법원에 취소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취소해달라고 청구합니까?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 검사가 청구하고요. 주의하실 것은 취소하게 되면 실정 선고 효과가 소급해서 없어져요. 실정 선고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거든요. 따라서 거래 안전을 희생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실정 선고 후 취소 전에 어떻게 해요? 선의로 한 행위에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니까 실정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아파트를 사거나 선의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하게 됨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실종자는 돌아오더라도 그 물건을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항 실종 선고가 취소가 있을 때 실종의 선고로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뭐죠? 배상하여야 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재산, 어떤 이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종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만약에 선이라면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고요. 악이면 다 돌려주는데 그냥 다 돌려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붙입니까? 이자까지 붙이고 또 손해가 있다면 뭐까지요? 손해까지 배상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30조 동시사망이죠.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일단 추정이지 뭐가 아니죠? 간주가 아니고요. 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요 분들 사이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는 거 결론만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 법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